물론 혼자 계셔서 걱정됐어요. 요양원도 좋은 곳으로 알아봤어요. 인감 도장도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가져온 거예요. 다 장모님을 생각해서 한 거예요. 저 정말 그뿐입니다. 아니에요. 모두 거짓말이에요. 날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 거예요. 제 말을 믿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미정입니다. 올해로 63이에요. 서울 강남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죠. 오늘은 저의 억울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저는 30년을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좋아서 선택한 직업이었어요. 은퇴한 지 벌써 3년째네요. 그런데 작년 가을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전해에는 딸 소연이를 먼저 보냈죠. 거실 창가에 앉아 있으면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옵니다. 창밖으로 은행나무 가로수가 보여요. 노랗게 물들어가는 잎들이 바람에 흔들립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가을이 왔네요. 소연이가 살아있을 때는 이맘때면 꼭 전화가 왔었어요. 엄마, 주말에 단풍 보러 갈까요? 아빠도 모시고요. 딸아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목소리는 기억 속에만 남아있죠. 테이블 위에 놓인 사진 액자를 바라봅니다. 남편과 딸 그리고 사위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에요. 소연이는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옆에 선 사위도 단정한 미소를 짓고 있죠. 부동산 투자 컨설턴트라는 직업답게 항상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사위가 서 있었어요. 검은색 코트에 회색 머플러를 두른 모습입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정중한 목소리였습니다. 언제나 예의 바른 사위죠. 어서 와요. 추운데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선 사위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올가을 단풍이 절정이래요. 평창 쪽이 특히 아름답다고 하더라고요. 갑작스러운 말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소연이 대신 어머님 모시고 다녀올게요. 단풍열차표 2장 예매했어요. 사위가 가방에서 열차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강남에서 평창까지 가는 주말 열차표였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딸이 떠난 후 처음으로 누군가 이런 제안을 해주다니요. 괜찮을까요? 바쁘실 텐데. 어머님, 제가 요즘 일이 좀 여유로워졌어요. 그리고 소연이도 분명 원했을 거예요. 사위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요. 그럼 같이 다녀올까요? 네, 어머님.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출발이에요. 사위는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일어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혼자 남았죠. 열차표를 손에 들었습니다. 평창행 단풍열차. 소연이와 함께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왠지 모를 불편함이 가슴 한쪽을 짓눌렀습니다. 사위는 분명 다정했어요. 그런데 그 눈빛 속에서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은행잎이 바람에 떨어져 내립니다. 가을은 아름답지만 어딘가 쓸쓸한 계절이에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소연이가 생전에 남긴 수첩이 있었죠. 보험 설계사였던 딸은 꼼꼼하게 메모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수첩을 펼쳤습니다. 민혁 오빠, 최근 이상해. 뭔가 숨기는 것 같아.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글귀였습니다. 날짜는 소연이가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이에요. 손이 떨렸습니다. 딸이 무엇을 느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열차표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평창행 단풍열차. 문득
이 여행이 단순한 단풍 구경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소연이 친구였던 주연 씨 번호가 저장되어 있어요. 전직 간호사였고 지금은 요양병원에서 일한다고 들었죠.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은 이미 통화 버튼을 누르고 있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주연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연 씨, 저 소연이 어머니예요. 아, 어머님.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되면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소연이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어머님. 언제든 좋아요. 통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은 어느새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로 은행잎이 계속 떨어집니다. 가을은 무언가를 드러내는 계절이죠. 나뭇잎이 떨어지면 가지에 민낯이 보이듯이요. 열차표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토요일까지 사흘 남았어요. 그 사흘 동안 저는 무엇을 알게 될까요? 아니면 모르는 게 더 나을까요? 거실 조명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진 액자 속 소연이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소연아, 엄마가 뭘 해야 할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창밖에서 바람 소리만 들려왔죠.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내일이면 평창으로 떠나는 날이에요. 사위가 일찍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쯤 빠른 시간이었죠. 어머님,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야 하니까 오늘 짐 정리하러 왔어요. 그래요? 고마워요. 저는 간단히 챙기면 될 것 같은데. 어머님 것도 제가 챙겨드릴게요. 편하게 계세요. 사위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옷장을 열고 가을 외투며 스카프를 꺼내더니 여행 가방에 넣기 시작했어요. 거실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뭔가 익숙한 손놀림이었죠. 마치 제 집 물건을 정리하듯 자연스러웠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위가 가져온 여행 가방이 너무 컸어요. 1박 2일 단풍 여행치고는 과한 크기였죠. 가방이 좀 큰 것 같은데? 아, 이게 제일 편해서요. 어머님 짐도 같이 넣으려고요. 대답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석연치 않았어요. 사위는 계속 짐을 쌌습니다. 제 옷뿐만 아니라 화장품, 상비야까지 꼼꼼하게 챙겼죠. 그러다 문득 안방 서랍장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어머님, 혹시 여행자 보험 서류 같은 거 어디 두셨어요? 서류요? 그런 건 없는데요. 아, 그럼 괜찮아요. 사위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다시 짐을 쌌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서랍장을 향하고 있었던 건 확실히 봤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사위가 짐 싸기를 마쳤습니다. 다 됐어요, 어머님. 내일 아침 9시에 모시러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게. 사위가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가방을 끌고 가는 그 모습이 묘하게 무거워 보였어요. 가볍게 다녀오겠다던 말과는 달리요. 문이 닫히고 혼자 남았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옷장은 열린 채였고 서랍장 위에는 화장품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죠. 서랍을 열었습니다. 평소 정리해둔 서류들이 조금 뒤섞여 있었어요. 누군가 뭔가를 찾은 흔적 같았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일 아래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엔 중요한 것들을 보관했었죠. 통장, 보험증서, 그리고 인감도장. 손이 떨렸습니다. 서랍 안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통장은 있었습니다. 보험증서도 그대로였죠. 그런데 인감도장이 없었어요. 분명 이 서랍 안쪽 작은 주머니에 넣어뒀었는데요.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서랍을 완전히 꺼내서 뒤집어 봤어요.
하지만 도장은 어디에도 없었죠.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언제 없어진 걸까요? 오늘? 아니면 며칠 전? 사위가 서랍장을 보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무거워 보이던 가방도요. 설마 그 아이가 입 밖으로 나온 말이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사위가 그럴 리 없죠. 소연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소연이 수첩에 적힌 글귀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민혁 오빠, 최근 이상해. 뭔가 숨기는 것 같아. 딸도 무언가 느꼈던 걸까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위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죠. 만약 제 의심이 맞다면 지금 연락하는 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틀렸다면 사위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고요. 시계를 봤습니다. 밤 9시였어요. 주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만나기로 했었는데 급한 일이 생겨 내일로 미뤄졌었죠. 여보세요, 어머님? 주연 씨,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해요? 네, 괜찮아요. 내일 사위랑 여행 가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일이 생겨서요. 전화기 너머로 주연 씨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일인데요? 제 인감도장이 없어졌어요. 분명 서랍에 넣어뒀는데. 인감도장이요? 주연 씨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어요. 네. 그리고 오늘 사위가 여행짐을 싸러 왔었는데 제 서랍을 자꾸 쳐다보더라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혹시 부동산 서류나 재산 관련 서류 어디 두셨어요? 응? 왜요? 그냥 확인 좀 해보세요. 제가 내일 아침 일찍 댁으로 갈게요. 내일 아침? 근데 9시에 출발하기로 했는데. 어머님, 제 말 잘 들으세요. 내일 여행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주연 씨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는 어려워요. 제가 내일 8시까지 갈게요. 그때까지 사위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통화가 끊겼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이 무거웠어요. 주연 씨는 뭘 알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여행을 가지 말라는 걸까요? 서재로 갔습니다. 선반 위에 파일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아파트 등기부등본, 남편 명의였던 예금 통장, 보험 서류들. 하나하나 꺼내서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아파트 관련 서류 파일이 약간 얇아진 것 같았죠. 파일을 열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있었어요. 하지만 부동산 계약서 사본이 없었습니다. 분명 여기 넣어뒀었는데요. 등기부등본을 자세히 봤습니다. 소유자는 제 이름이에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상속받은 거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등기부등본 하단에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위 필체였어요. 시세 4억 8천, 대출 없음, 단독 소유.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왜 사위가 제 아파트 시세를 조사한 걸까요? 그리고 왜 대출 여부까지 확인한 걸까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은 깜깜했어요.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보였죠. 소파에 앉았습니다.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무거운 가방, 서랍을 보던 눈빛, 사라진 인감도장, 부동산 서류의 메모, 그리고 주연 씨의 경고.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사위는 뭔가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게 뭔지는 아직 정확히 모르겠지만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0시였어요. 내일 아침 8시에 주연 씨가 온다고 했죠. 그리고 9시에는 사위가 올 거예요. 1시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1시간 안에 뭔가 결정해야 했어요. 여행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사위를 믿을 것인가 의심할 것인가.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소연이 사진을 봤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얼굴이었죠. 소연아,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택한 사람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 사진 속 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옆에 서 있는 사위의 미소만 보일 뿐이었죠. 그 미소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을밤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죠. 내일 아침이 두려웠습니다. 토요일 아침 8시였습니다. 주연 씨가 약속대로 왔어요. 현관문을 열자 숨이 찬 모습으로 서 있었죠. 어머님, 죄송해요. 급하게 와서. 괜찮아요. 들어와요. 주연 씨는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거 보세요. 봉투 안에는 보험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소연이가 설계했던 보험들이었죠. 이게 뭔데요? 소연 언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제게 맡긴 거예요. 만약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머님께 꼭 전해달라고 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소연이가 왜 그랬을까요? 언니가 사위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자기 명의로 된 보험금 수령자가 바뀐 걸 알게 됐거든요. 수령자가 바뀌었다고요? 네. 원래는 어머님이었는데 어느 날 사위의 명의로 바뀌어 있었대요. 언니가 바꾼 적도 없는데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소연이는 왜 저한테 말하지 않았을까요? 주연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께 걱정 끼치기 싫어서였대요. 그리고 혹시 자기가 오해하는 건지도 몰라서요. 확실한 증거를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연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주연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오늘 여행 가시면 안 돼요. 사위가 뭔가 꾸미고 있는 게 분명해요. 하지만 증거가.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8시 50분. 사위였죠. 주연 씨가 황급히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어머님, 일단 자연스럽게 가세요. 제가 따라갈게요. 다음 열차로요. 하지만, 제발이요. 뭔가 일이 생기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게요.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사위가 환한 미소로 서 있었어요. 어머님, 준비 다 되셨어요? 응, 그런데 가방은 어제 제가 다 챙겼으니까 편하게 가시면 돼요. 뒤에서 주연 씨가 제 등을 살짝 밀었어요. 가라는 신호였죠. 그래요. 그럼 갈까요? 사위의 차를 탔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어요. 서울역까지 가는 동안 사위는 계속 날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평창 날씨가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단풍도 절정이래요. 그래요. 짧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죠. 차창 밖으로 서울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주말 아침이라 도로는 한산했어요. 사위가 힐끔힐끔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럼 열차에서 푹 쉬세요. 제가 깨워드릴게요.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주말이라 역사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가족 단위 여행객들, 배낭을 맨 젊은이들, 손을 잡은 연인들. 모두 행복해 보였죠. 사위가 표를 확인했습니다. 10시 출발이니까 시간 좀 있네요. 그래요. 플랫폼으로 올라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어요. 하지만 마음은 춥기만 했죠. 열차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평창행 KTX였어요. 어머님, 제가 물 좀 사올게요. 여기 앉아 계세요. 사위가 가방을 제 옆에 두고 편의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사위의 모습이 점점 멀어졌죠. 그때였어요. 영무원 제복을 입은 여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30 정도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어요. 손님, 잠깐만요. 네. 그녀가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윤미정 고객님 맞으시죠? 네, 그런데 어떻게? 지금 타시려는 평창행 열차 타시면 안 돼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요? 무슨 일인데요? 여성이 재빨리 작은 쪽지를 제 손에 쥐어줬어요. 이거 보세요. 제가 더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잠깐만요. 당신은 누구예요? 소연 씨가 부탁했어요. 어머님을 꼭 지켜달라고요. 딸의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소연이가요? 그게 무슨... 하지만 그녀는 이미 사람들 사이로 사라지고 있었어요. 손에 쥔 쪽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님, 민혁 오빠를 믿지 마세요. 제가 죽기 전에 준비해둔 것이 있어요. 김태호 변호사님께 연락하세요. 소연 올림. 손이 떨렸습니다. 쪽지가 흔들렸어요. 소연이 필체였습니다. 분명했죠. 딸이 살아있을 때 쓴 글씨였어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소연아, 넌 알고 있었구나. 사위가 뭔가 꾸미고 있다는 걸.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뒀던 거구나. 멀리서 사위가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에 생수병 2개를 들고 있었어요. 쪽지를 재빨리 가방에 넣었습니다. 사위가 다가왔어요. 어머님, 기다리셨죠? 사람이 많아서 좀 오래 걸렸네요. 괜찮아요. 생수를 건네받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손이 떨리시는데. 아니에요. 그냥 좀 추워서요. 사위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열차 안은 따뜻할 거예요. 들어가시죠. 그 손길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열차 문 앞에 섰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죠. 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주연 씨는 따라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쪽지에 적힌 변호사에게 연락해야 했죠. 하지만 지금 여기서 거부하면 사위가 의심할 거예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어서 타세요. 사위의 목소리였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여보게, 사실은, 네, 내가 급하게 볼 일이 생긴 것 같네. 사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갑자기요? 친구한테 연락이 왔는데 급한 일이래. 미안하네. 다음에 가면 안 될까? 사위의 눈빛이 변했어요. 순간적으로 차갑게 식었다가 다시 부드러워졌죠. 어머님, 표도 다 끊었고 숙소도 예약했는데. 친구분 일이 그렇게 급한 일인가요? 그게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사위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친구분 뵙고 나서 다음 열차 타면 되잖아요. 그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아니네. 혼자 갈게. 팔을 빼려 했지만 사위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낮은 목소리였어요. 평소와는 달랐죠. 주위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어머님, 뒤에서 주연 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주연 씨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함께였죠. 사위가 손을 놓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예요? 소연이 친구네. 그리고 정장 입은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윤미정 고객님 맞으시죠? 저는 김태호 변호사입니다. 소연 씨 부탁으로 왔습니다. 쪽지에 적혀 있던 그 이름이었어요. 사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변호사요? 무슨... 김태호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차민혁 씨, 당신 지금 위증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입니다. 소연 씨가 생전에 준비해둔 증거들이 있습니다. 플랫폼이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봤죠. 사위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아무것도. 윤미정 고객님 명의 아파트 매매 계약서, 위조된 인감증명서, 그리고 평창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까지 다 있습니다. 사위가 돌아서서 도망치려 했어요. 하지만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나타나 그를 막아섰습니다. 차민혁 씨, 동행해 주시죠. 모든 게 순식간이었습니다. 사위가 연행되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주연 씨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김태호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소연 씨가 모든 걸 준비해뒀어요. 어머님을 지키기 위해서요.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평창으로 가는 열차였죠. 저는 타지 않았어요. 아니, 타지 못했죠. 플랫폼에 홀로 남았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따스했지만 세상은 무너진 것 같았어요. 사위를 믿었던 제가 어리석었던 걸까요? 아니면 딸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제가 부족했던 걸까요? 손에 든 쪽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소연이 글씨가 흐릿하게 번졌어요. 눈물 때문이었죠. 미안해, 소연아. 엄마가 몰랐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가을바람은 차가웠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김태호 변호사의 차였어요. 뒷좌석에 주연 씨와 나란히 앉았죠. 창밖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죠. 어머님, 물 드실래요? 주연 씨가 생수병을 건넸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목구멍이 메말랐지만 물을 삼킬 수가 없었죠. 괜찮으세요? 모르겠어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회색 건물이 차갑게 서 있었어요. 김태호 변호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들어가시죠. 진술서 작성하셔야 해요. 안으로 들어갔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죠. 조사실에 앉았습니다.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였어요. 경찰관이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사위와의 관계, 최근 있었던 일들, 인감도장 분실 경위. 기계적으로 대답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진술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김태호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잠깐 제 사무실로 가시죠. 보여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소연 씨가 남긴 자료들이요. 차를 타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한 오피스텔 건물이었어요. 15층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죠. 책상 위에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김태호 변호사가 의자를 권했어요. 앉으세요. 주연 씨도 옆에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소연 씨가 돌아가시기 1달 전에 제게 맡긴 겁니다. 혹시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머님께 전해달라고 했어요.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요양원 팸플릿이 있었어요. 강원도 평창에 있는 곳이었죠. 이게 뭐예요? 차민혁 씨가 예약한 요양원입니다. 손이 떨렸어요. 요양원이요? 김태호 변호사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입소 계약서였어요. 날짜는 이번 달 말일로 되어 있었죠. 그리고 보호자 란에는 차민혁이라는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이게 진짜예요? 네. 소연 씨가 민혁 씨 컴퓨터에서 찾아낸 파일이에요. 프린트해서 저한테 맡겼죠. 계약서를 자세히 봤습니다. 입소자 이름은 제 이름이었어요. 윤미정. 입소 사유란에는 치매 초기 증상, 독립생활 불가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치매라니. 저는 치매가 아닌데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주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거짓말이에요. 사위가 꾸며낸 거예요. 김태호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병원 진단서예요. 위조된 거죠. 진단서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이라는 문구가 보였죠. 발급병원은 들어본 적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 병원에 간 적이 없어요. 알고 있어요. 사위가 돈을 주고 만든 가짜 진단서예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한 거죠? 김태호 변호사가 태블릿을 켰어요. 화면에 문자 메시지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사위가 누군가와 주고받은 대화였어요. 장모님 아파트 시세 확인했어. 4억 8천. 대출 없음. 요양원 입소시키면 후견인 자격으로 재산 처분 가능하지? 변호사 통해서 확인했어. 치매 진단서 있으면 문제 없대. 그럼 이번 주말에 평창 데려가. 요양원 바로 옆이야. 단풍 구경 핑계 대면 의심 안 할 거야. 글자들이 흐려졌어요. 눈물 때문이었죠. 이 사람이, 민혁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주연 씨가 눈물을 닦아줬어요. 어머님, 소연이는 알고 있었나요? 이 계획을요? 김태호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 연락한 거예요. 증거를 모아달라고요. 그런데 그 전에 소연이가 세상을 떠났죠. 목소리가 떨렸어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연 씨 사망 원인에 대해서도 재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병으로 알려졌지만 당시 상황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소연이가 지병으로. 부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사위가 화장을 서둘렀거든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비명이 터져 나올 것 같았죠.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마지막 전화가 떠올랐어요. 엄마, 나 좀 이상해. 자꾸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워.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응. 내일 가볼게. 엄마, 사랑해.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소연이는 집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죠. 사위가 119에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고 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몰랐어요. 딸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주연 씨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63 평생을 살았습니다. 선생님으로 살았고 어머니로 살았죠. 그런데 정작 제 딸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사위를 믿었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주연 씨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죠.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했습니다. 딸을 잃었어요. 그리고 거의 요양원에 갇힐 뻔했죠. 63 나이에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연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환하게 웃던 딸의 모습이었죠. 엄마, 포기하지 마. 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떴어요. 김태호 변호사와 주연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손바닥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변호사님, 네 어머님, 민혁이를 제대로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증거가 충분해요. 그리고 소연이 일도 다시 조사할 수 있나요? 김태호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에 재수사 요청하겠습니다. 일어났어요. 다리가 떨렸지만 버텼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뭔가요? 진술을 보강하고
추가 증거가 있으면 제출해 주셔야 해요. 알겠어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주연 씨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혼자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주연 씨.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가을 석양이 건물들을 물들이고 있었죠.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하지만 바닥에서는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죠. 소연이가 제게 기회를 줬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증거들로요. 이제 제가 할 차례였어요. 딸을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이제 시작이네요. 김태호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긴 싸움이 될 겁니다. 괜찮아요. 저는 30년을 교사로 살았어요. 포기하는 법은 배우지 않았죠. 주연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멋지세요, 어머님. 사무실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죠. 건물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가을 바람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춥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지는 느낌이었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노을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소연아, 엄마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게. 그리고 너를 제대로 보내줄게.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정막이 흘렀어요. 주연 씨가 함께 들어왔죠. 어머님, 오늘은 제가 같이 있을게요. 괜찮아요. 혼자 있고 싶어요. 하지만 정말 괜찮아요. 고마워요, 주연 씨. 주연 씨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분홍색 텀블러였어요. 이거 소연이 거 아닌가요? 딸이 늘 들고 다니던 물병이었죠. 네. 소연 언니가 마지막으로 제게 맡긴 거예요. 어머님께 꼭 드리라고 했어요. 손을 뻗었습니다. 텀블러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언제 받은 거예요? 돌아가시기 사흘 전이었어요. 병원에서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 작은 USB 메모리가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접힌 종이 한 장이요. 종이를 펼쳤습니다. 소연이 필체였어요. 엄마, 민혁 오빠가 이상해요. 제 보험금 얘기를 자꾸 해요. 그리고 엄마 아파트 얘기도요. 내가 없으면 주연이가 도와줄 거예요. 엄마 사랑해요. 글씨가 흔들려 있었습니다. 아팠던 거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소연아, 주연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USB에 영상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꽂았어요. 파일이 하나 떴습니다. 엄마에게 MP4. 마우스를 클릭했어요. 화면이 켜졌습니다. 병실이었어요. 하얀 침대에 소연이가 누워 있었죠.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엄마. 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면을 붙잡고 싶었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 제가 없는 때일 거예요. 미안해요, 엄마. 아프다는 말 못해서. 소연이가 작게 웃었어요. 힘없는 미소였죠. 민혁 오빠를 믿지 마세요. 처음엔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제 보험금이 탐났나 봐요. 그리고 엄마 재산도요. 딸이 기침을 했습니다. 힘들어 보였어요. 제가 증거를 모아뒀어요. 김태호 변호사님께 맡겼어요. 엄마, 절대 그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여행이든 뭐든요. 화면 속 소연이가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엄마만 조심해요. 주연이가 도와줄 거예요. 엄마 많이 사랑해요.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검은 화면만 남았죠.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소연아.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이 차가웠어요. 주연 씨가 옆에 앉아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몰랐어요. 우리 딸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목이 메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죠. 소연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떠날 거라는 걸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둔 거였어요. 저를 지키기 위해서요. 35살 젊은 나이에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런데 저는 옆에 없었습니다. 딸의 마지막 순간에도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소연아. 엄마가 미안해. 주연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소연 언니는 어머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걱정했어요. 어머님이 혼자 남는 게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연 씨도 힘들었죠? 네. 언니 잃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더 어머님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고마워요. 텀블러를 다시 들었습니다. 분홍색 표면이 낡아 있었어요. 소연이가 오래 사용했던 흔적이었죠. 딸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소연아, 엄마가 이제 알았어. 내가 뭘 원하는지. 화면을 다시 봤어요. 멈춰진 영상 속 소연이 얼굴이 보였습니다. 또렷한 눈빛이었어요. 포기하지 않은 눈빛이었죠. 딸은 끝까지 싸웠습니다. 저를 지키기 위해서요. 이제 제 차례였어요. 딸이 남긴 증거들로 진실을 밝혀야 했죠. 그리고 민혁을 제대로 처벌받게 해야 했습니다. 일어섰어요. 주연 씨가 손을 내밀었고 그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같이 해요. 소연 언니를 위해서요. 그래요. 같이 해요.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로등 불빛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죠. 소연이가 남긴 빛이었습니다. 그 빛을 따라가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주연 씨가 일찍 왔어요. 손에 노트북을 들고 있었죠. 어머님, USB 내용 분석해 봤어요. 거실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주연 씨가 노트북을 켰어요. 화면에 파일 목록이 떴죠. 총 32개 파일이 있어요. 문서, 녹음, 사진까지요.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첫 번째 파일은 보험 계약서였어요. 소연이 명의로 된 것이었죠. 이게 뭔가요? 언니 사망보험이에요. 수령자가 바뀐 계약서예요. 원본과 수정본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원본에는 수령자가 윤미정으로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수정본에는 차민혁이라고 적혀 있었죠. 사위가 서명을 위조한 거예요. 소연 언니 도장까지 몰래 찍었고요.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어요. 제 아파트였죠. 이건 어머님 아파트 가계약서예요. 사위가 작성한 거예요. 날짜는 이번 달 말일이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계약서 하단에 제 서명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쓴 게 아니었죠. 제 사인을 누가 이렇게 위조해요. 민혁 씨가 어머님 통장에서 서명을 복사한 것 같아요. 다음 파일은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사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부동산에서 연락 왔어. 4억 5천에 사겠대. 현금으로. 다른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장모님 동의는? 필요 없어. 치매 진단서 있으면 후견인 자격으로 처리 가능하거든. 그럼 요양원은? 이번 주 토요일에 데려가. 평창 쪽으로. 단풍 구경 핑계대면 의심 안 해. 재생을 멈췄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이 대화가 언제 녹음된 거예요? 2달 전이에요. 소연 언니가 민혁 씨 핸드폰에 녹음 앱을 몰래 깔아뒀대요.
주연 씨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문자 메시지 캡처 화면들이었어요. 사위와 누군가의 대화였죠. 소연이가 눈치챈 것 같아. 어떻게 할 거야? 일단 조용히 해야지. 보험금 받고 나면 상관없어. 장모님 쪽은? 그것도 곧 정리할 거야. 다 계획대로야. 화면이 흐려졌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어요. 소연이가 이걸 다 모았다는 거죠? 네. 언니가 한 달 동안 증거를 모았어요. 그리고 김태호 변호사님께 넘겼고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변호사님한테 가야겠어요. 지금 당장요. 1시간 후 김태호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들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어머님 앉으세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주연 씨도 옆에 앉았죠. 소연 씨가 2달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2달 전이요? 네. 사위를 의심하기 시작했을 때였죠. 증거를 모아달라고 부탁했어요. 김태호 변호사가 파일을 꺼냈습니다. 소연 씨 상담 기록이에요. 읽어보세요. 종이를 건네받았어요. 2025년 8월 15일 강소연 고객 상담. 남편 차민혁의 재산 편취 의혹. 보험금 수령자 무단 변경 확인. 어머니 재산 노린 정황 포착. 증거 수집 중. 2025년 9월 3일. 추가 상담. 녹음 파일 제출. 문자 메시지 캡처본 전달. 본인 사망 시 어머니 보호 요청. 마지막 날짜가 눈에 들어왔어요. 2025년 9월 20일. 최종 상담. USB 보관 의뢰. 유언장 작성 완료. 소연이가 돌아가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소연이가 알고 있었군요. 자기가 곧 떠날 거라는 걸. 김태호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서 서둘렀어요. 어머님을 지키기 위해서요. 유언장도 있다고요? 변호사가 봉투를 꺼냈어요. 여기 있습니다. 소연 씨가 직접 쓴 거예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소연이 글씨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엄마에게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저는 이미 없을 거예요. 미안해요. 제가 민혁 오빠를 잘못 봤어요. 엄마까지 위험하게 만들었네요. 김태호 변호사님께 모든 증거를 맡겼어요. 꼭 민혁 오빠를 처벌해 주세요. 그리고 엄마 행복하세요. 사랑해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소연아. 김태호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결정하셔야 해요. 고소를 진행할 건지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소연이가 이렇게까지 준비해뒀는데요.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힘든 과정이 될 거예요. 괜찮아요. 제가 선생님으로 30년을 살았어요. 끈기는 있어요. 변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내일 경찰서에 정식 고소장을 제출하겠습니다. 사위는 지금 어디 있나요? 구속영장 심사 대기 중이에요. 내일 결정 날 겁니다. 주연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잘하셨어요. 고마워요, 주연 씨. 그리고 변호사님도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장모님. 사위의 목소리였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전화를. 장모님, 오해예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들을 거 없어요. 소연이가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증거들이 다 조작된 거라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거짓말 그만하게. 장모님, 제발이요. 저 억울해요. 고소 취하해 주세요. 그럼 제가 다 설명할게요. 안 되네. 소연이가 남긴 증거가 다 있어. 자네가 뭘 했는지 다 아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사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후회하실 겁니다, 장모님. 뭐라고요? 제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전 아직 카드가 남아 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에 든 핸드폰이 무거웠어요. 주연 씨가 물었습니다. 누구였어요? 민혁이요. 협박하더라고요. 무슨 소리를 했는데요? 아직 카드가 남아있다고.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사위가 뭔가 더 준비한 게 있는 걸까요? 하지만 지금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괜찮아요. 뭐가 나와도 이긴 싸움이에요. 주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증거가 확실하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겁게 눌렸습니다. 마지막 반격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2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은행나무 잎들이 모두 떨어졌죠. 법원 청사 앞에 섰습니다. 오늘이 선고일이었어요. 주연 씨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가방 손잡이를 꽉 쥐었죠. 김태호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들어가시죠. 법정으로 들어갔어요. 나무 의자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죠. 앞쪽에 사위가 앉아 있었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깔끔하게 빗어 넘겼죠. 여전히 단정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 얼굴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수척하고 어두웠죠. 사위가 뒤를 돌아봤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연 씨가 옆에, 김태호 변호사가 앞쪽에 앉았죠. 전원 기립. 법정 직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두 일어났어요.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착석하세요. 다시 앉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피고인 차민혁, 전방. 사위가 일어났어요. 변호인과 함께 앞으로 나갔죠. 피고인, 최후 진술 있습니까? 사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장모님을 정말 보호하려 했을 뿐입니다.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계속 말했죠. 소연이가 죽고 장모님 혼자 계셨어요.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을 알아본 거예요. 좋은 곳으로요. 주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화가 나는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인감도장도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가져온 거였습니다. 서류들도 정리해 드리려고요. 사위의 변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판사는 무표정했습니다. 피고인 진술 들었습니다. 검사 측 반박하십시오. 검사가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떴습니다. 소연이 영상이었어요. 병실에 누워있는 딸의 모습이 나타났죠. 엄마, 민혁 오빠를 믿지 마세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소연이 목소리만 울려 퍼졌어요. 제 보험금 수령자를 몰래 바꿨어요. 그리고 엄마 아파트도 팔려고 해요. 증거는 김태호 변호사님께 맡겼어요. 영상이 멈췄습니다. 사위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검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강소연 씨의 보험금 수령자를 무단으로 변경했습니다. 서명을 위조했죠. 그리고 윤미정 씨 명의의 아파트를 허위 진단서를 이용해 매각하려 했습니다. 화면에 서류들이 나타났어요. 위조된 보험 계약서, 가짜 진단서, 부동산 계약서, 모든 증거가 하나씩 공개됐습니다.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사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치매 진단서 있으면 후견인 자격으로 처리 가능하거든. 요양원은 이번 주 토요일에 데려가.
평창 쪽으로.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사위의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잘못된 판단을 했을 뿐입니다. 악의는 없었어요. 판사가 손을 들었어요. 변호인, 착석하십시오. 변호인이 앉았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정리했어요. 그리고 사위를 쳐다봤죠. 피고인 차민혁? 네. 당신은 사람을 속였습니다. 가족을 속였어요. 돈을 위해 죽어가는 아내를 이용했고 홀로 남은 장모의 재산을 노렸죠. 사위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는 단순한 사기가 아닙니다. 신뢰를 저버린 범죄예요. 가장 비열한 형태의 배신이죠.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피고인 차민혁에게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또 끝났습니다. 사위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죠. 주연 씨가 제 어깨를 안아줬습니다. 어머님, 끝났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안도와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창밖을 봤어요. 법원 앞마당에 단풍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빨갛게 물든 잎들이 바람에 흔들렸죠. 김태호 변호사가 다가왔어요. 어머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소연 씨가 준비해둔 덕분입니다.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선고문을 받았습니다. 종이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피고인 차민혁, 징역 1년 6개월. 짧은 문장이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이건 단지 재산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연 씨가 물었습니다. 그럼 뭔데요, 어머님? 내 삶의 존엄을 되찾은 거예요. 그리고 소연이 명예도요. 주연 씨가 눈물을 닦았어요. 소연 언니가 기뻐하실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법원을 나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어요. 바람도 부드러웠죠. 계단을 내려가는데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장모님, 돌아봤어요. 사위였습니다. 교도관과 함께 서 있었죠. 손에 수갑이 채워져 있었어요. 할 말 있어요? 사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서 뭐하나. 저도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엔 정말 소연 씨를 사랑했어요. 사랑이 이런 식으로 변하나? 사위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자네는 당신은 소연이를 사랑한 게 아니야. 소연이가 가진 것들을 원했던 거지. 아니에요. 진짜. 됐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돌아섰습니다. 장모님,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계단을 내려가 주연 씨와 함께 걸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이제 정말 괜찮아. 차에 탔습니다. 창밖으로 법원 건물이 멀어졌어요. 김태호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집에 가서 푹 쉬세요. 오랫동안 힘드셨잖아요. 네. 그래야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싸움은 끝났습니다. 이겼죠.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소연이가 생각났습니다. 딸은 이 결과를 보고 싶어 했을 거예요. 하지만 볼 수 없죠. 창밖에 단풍나무들이 지나갔습니다. 빨갛게, 노랗게 물든 나뭇잎들이요. 가을은 떠나보내는 계절입니다. 잎을 떨어뜨리고 겨울을 준비하는 시간이죠. 저도 이제 떠나보내야 했어요. 딸을요. 그리고 딸과 함께했던 시간들을요. 어머님, 다 끝났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주연 씨의 말이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새로운 시작이지. 손에 든 선고문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앞을 봐야 했어요.
남은 인생을요. 1년이 흘렀습니다. 또다시 가을이 왔어요. 강남의 작은 건물 2층에 서재가 하나 생겼습니다. 간판에는 소연의 단풍 서재라고 적혀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따뜻한 나무 냄새가 났죠. 책장에는 책들이 가득했고요. 창가 쪽에는 둥근 테이블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후 2시였어요. 노인 8분이 자리에 앉아 계셨죠. 모두 60 넘은 분들이었어요. 저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아니, 이제는 선생님이었죠. 어르신들, 오늘은 내 인생의 가을이라는 주제로 글을 써보겠습니다. 칠판에 글씨를 적었어요. 한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70이 넘은 할머니셨죠. 선생님, 저는 글을 잘 못 쓰는데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우리는 작가가 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이야기를 남기는 거죠.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연 씨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어르신들, 국화차 드세요. 따뜻한 차 향기가 퍼졌어요. 한 분 한 분 차를 나눠드렸죠. 주연 씨, 고마워요. 아니에요, 어머님. 주연 씨는 이제 이곳에서 저와 함께 일했어요. 요양병원을 그만두고 이 서재의 공동 운영자가 됐죠. 자, 그럼 시작할까요? 어르신들이 펜을 들었습니다. 종이 위에 한 글자씩 적어 내려갔어요.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펜 소리만 작게 들렸죠. 창밖으로 단풍나무가 보였어요.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작년 이맘때가 떠올랐어요. 법정에서 선고를 받던 날이요. 사위를 마지막으로 본 날이었죠. 그 후로 많은 게 변했습니다. 아파트를 팔지 않았어요. 그리고 소연이 보험금으로 이 서재를 열었죠. 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엄마, 내 돈으로 엄마가 하고 싶은 일 하세요. 소연이 유언장에 적힌 문장이었어요. 처음엔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연 씨가 제안했어요. 어머님, 노인분들을 위한 글쓰기 교실 어때요? 어머님이 선생님이셨잖아요. 좋은 생각이었죠. 그렇게 소연의 단풍 서재가 시작됐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어르신들이 펜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다 쓰셨나요? 네, 선생님. 그럼 한 분씩 읽어볼까요? 첫 번째 할머니가 종이를 들었습니다. 저는 가을이 외로웠어요. 남편도 떠나고 자식들도 바쁘고요. 근데 여기 와서 글 쓰니까 조금 덜 외로워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옆에 앉은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혼자 있으면 자꾸 옛날 생각만 나는데 여기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남길 권리가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어르신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수업이 끝났습니다. 어르신들이 하나둘 돌아가셨어요. 선생님, 다음 주에 또 와요. 네, 조심히 가세요. 문이 닫히고 주연 씨와 둘만 남았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주연 씨도요. 차 정말 맛있었어요. 창가로 갔어요.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빨간 잎, 노란 잎, 주황색 잎. 모두 아름다웠죠. 소연 언니가 보면 좋아했을 것 같아요. 주연 씨의 말이었습니다. 그렇겠죠? 소연이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어요.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죠. 소연아, 엄마가 내 이름으로 좋은 일 하고 있어. 보이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번 가을은 참 따뜻하구나. 주연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어머님, 행복하세요? 응, 행복해. 정말이었어요. 64이 됐습니다. 늙었죠. 딸도 없어요. 하지만 불행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끝나지 않는다는 걸요. 숨이 붙어 있는 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걸요. 주연 씨, 네, 고마워요. 옆에 있어줘서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님. 소연 언니 대신 어머님 곁에 있게 해주셔서요. 두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서재 안으로 석양빛이 스며들었어요. 따스한 주황빛이었죠. 책장에 꽂힌 책들이 빛났습니다. 어르신들이 쓴 글들도 파일에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고요. 이 모든 게 소연이 남긴 것들이었습니다. 딸은 떠났지만 흔적은 남아 있었어요. 이 서재가, 이 사람들이, 이 따뜻함이 모두 소연의 선물이었죠. 우리 저녁 먹으러 갈까요? 주연 씨가 물었어요. 그래요. 뭐 먹을까? 된장찌개 어때요? 어머님이 좋아하시잖아요. 좋아요. 불을 껐습니다. 서재가 어둠에 잠겼어요. 문을 잠그고 계단을 내려갔죠.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퇴근길이었어요. 주연 씨와 나란히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차갑지 않았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가을 하늘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번 가을은 특별했어요. 작년처럼 춥지 않았고 외롭지도 않았죠. 어머님, 저기 국화빵 파네요. 사드실래요? 그래요. 같이 먹어요. 국화빵을 사서 나눠 먹었습니다. 따끈따끈하고 달콤했어요. 맛있다. 그쵸? 웃음이 났습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행복이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소연아, 엄마는 이제 괜찮아. 내가 남긴 사랑으로 엄마는 다시 살아가고 있어. 고마워, 딸. 그리고 사랑해. 저녁 노을이 거리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가을은 끝이 아니었어요. 다시 시작되는 계절이었죠. 여러분의 이야기도 소중합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